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4분쯤 인천 강화 만이산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과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약 86%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신라시대 유적인 정수사와 민가의 불이끼리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무제한 수매는 농민과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큰 불이 나서 17시간 넘게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30개 면적과 맞먹는 22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변 문화재로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충년 기자입니다. 날이 바뀌었지만 불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시뻘건 불길로 가까이 다가가 고압호스로 물을 뿌리지만 바짝 마른 나무와 낙엽에 붙은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만이산 산불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초속 11m에 달하는 강풍까지 불며 완전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이산 입구에 있는 한 굿당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민가와 다소 떨어진 곳이라 지금까지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8명이 대피를 했고 22헥타르, 축구장 30개에 달하는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지정 보물이 있는 정수사 등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수사에는 보물이 지금 있는데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날이 밝으며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오전 중 진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자, 그럼 지금 만이산 상황은 어떤지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밤새도록 산불 진화 작업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만이산 인근 소방지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붉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새벽 6시 기준 진화율은 86%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은 화선의 길이도 0.31km로 어젯밤에 비해 줄었습니다. 다만 산림 22만 제곱미터 이상이 산불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 진화대 등 소방대원 907명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갔는데 밤사이 최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한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산 주변에 암석이 많아 소방대원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밤사이 마을 주민 8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고 건물 한 동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지정보물을 보유한 사찰인 정수사에는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기 시작한 6시 30분부터 진화 헬기를 다시 투입해 주불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가용 헬기를 모두 동원할 계획인데 불길은 오늘 오전 중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최대 초속 5m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어 소방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이산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지금 만이산 화재는 80% 넘게 진화가 됐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인 6시 20분부터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산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마니산 화재가 어제 오후 2시 44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아직까지 이제 진화 작업이 중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날이 밝고는 있는데 그 아직도 좀 약간 어두워서 진화 작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불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진행이 더딘 상황인데요. 예. 우선 강화도 일대 발효된 건조주의보 영향이 좀 큽니다.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목조 건물에서 산까지 빠르게 번진 건데요. 이 불이 난 현장에는 급경사와 암석지대가 많아서 소방대원들이 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예. 게다가 순간풍속으로 초속 11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면 건설 현장에서의 크레인 작업을 중단해야 할 수준인데요. 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이 화재의 확산 방향이나 방화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불다 보니까 진화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를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드론으로 이 산불 진행 방향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바람 때문에 화재 방향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서 산불이 지금 4부 능선까지 번졌고 주변 산림 지금 22헥타르가 모두 불에 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이 경남 합천 용주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는 산림 163헥타르를 태우고 20시간 만에 꺼졌거든요. 이 진화가 완료된 이후에 밤 사이에 초속 5m보다 지금보다 적은 바람이 다시 불을 일으킨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강한 바람으로 이 불씨가 되살아나서 불이 번진 거기 때문에 네. 풍속이 진화 작업에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뭐 오늘 날이 밝으면 헬기를 띄운다고 그랬는데 헬기를 띄우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네, 지금은 다만 어제보다는 좀 기상 상황이 나아져서 어제는 순간 풍속이 11m였는데 예. 오늘은 초속 5m까지가 가장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좋은 기상 상황이고 일출이 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제 소방 당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출이 되면서 헬기를 11대를 동원했다고 하고요. 예. 강화도 지역에도 이제 건조주의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여서 예. 오늘은 좀 완전 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자, 주민들이 대피를 만약에 해야 되는 대피를 하고 있는데 대피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시청자 제공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예.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민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불이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요.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 헬기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볼게요. 예. 보시면 이 발화 지점인 동망리산 92에서 직선 거리로 300m 같이 안 되는 곳에 펜션이나 민박집들이 좀 모였기 때문에 예. 대피요령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우실 텐데요. 네. 예. 화재가 오는 쪽, 바람을 등지고 이 불이 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을 우회해서 대피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화재 현장 인근 주민들이 대피를 할 때 이 상당히 이제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보다는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 후속 조치를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처럼 재난 방송이나 재난 문자처럼 예.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약간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나온 화면은 지금 현재의 화면입니까? 아니면 어제 찍은 화면입니까? 이제 불이 나고 좀 직후에 찍은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발화 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금 민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 대피요령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대비해서 대피 요령 숙지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혁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위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스탈린식이라고 비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세 현장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연설 내내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The Biden regime's weaponization of law enforcement against their political opponent is something straight out of the Stalinist Russian horror show.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자신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백악관 재입성을 호소했습니다. If you put me back in the White House, their reign will be over and America will be a free nation once aga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 수사를 지휘하는 맨해튼 지방 검사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후 검사장이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협박 편지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 기소되면 피고인으로 법정에서는 최초의 전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A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알선 수재와 위증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인허가를 풀어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35억 원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으로 기소되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 연루 의혹이 일었던 분당 파크뷰 사건을 파헤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대표가 A씨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해 위증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A씨가 기억이 안 나 잘 모른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관련된 녹취 파일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도혁입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최측근입니다. 김 씨는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A씨를 통해 백현동 인허가에 개입을 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음지에서 몰래 돕고 백현동 개발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는 2006년부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왔고 성남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인허가를 모두 푼다고 해서 허가방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씨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고 백현동 사업이 진행될 무렵 자신은 옥중에 있어 개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감옥에 있던 2015년 4월부터 1년여간 최측근인 A씨가 거의 매일 면회온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김 씨가 A씨에게 사업 관련 지시를 내렸고 A씨가 성남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부지는 4단계 용도 상향되면서 사업자는 3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A씨가 시행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고 현재까지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잡았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는 김 씨와 A씨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선거를 음지에서 몰래 도운 대가라고 A씨의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이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한 의혹이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떤 재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11일 날 기소가 됐어요. 예. 그 죄명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직권남용과 그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였거든요. 예. 그런데 죄명은 두 가지였지만 혐의는 네 가지였는데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이 첫 번째는 대장동 업적을 부풀렸다. 두 번째는 형님 정신병원 관련해가지고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그다음 세 번째가 검사 사칭해가지고 거짓말했다. 이 세 가지였는데 예. 지금까지 사실 논란이 됐던 거는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었어요. 그랬죠. 그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소극적 거짓말이냐 적극적 예. 거짓말이냐.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거는 검사 사칭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담당자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사람이 위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법 그 자체에 그 재판 자체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그 혐의로 다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된다면 이 대표에게는 혐의가 어떤 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위증 교사에 관련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그 증언을 그 허위로 해달라고 유리하게 해달라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혐의가 뭐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검찰이 지금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 그러니까 직접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들 그리고 해당 그 대화의 내용들이 녹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직접 전화했다라는 거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직접 전화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위증 교사에 관련된 부분은 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이 어제 밤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냐면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이 백현동 사업이랑은 이제 무관한 별개의 이제 별개의 재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네네. 자, 그 사건이고 위증을 요청한 게 아니고 진실을 증언해달라. 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증인 역시 이재명이 뭐 누명을 썼다라는 이제 증언을 한 적은 없고 변호인이 그렇게 물어보자 당시 이제 이것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있지 않습니까? 김병량 전 시장의 성격상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반대의 입장을 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김병량 시장은 돌아가셨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파크뷰 특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당 이제 파크뷰가 큰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KBS가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성남시장 비서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로 이제 취재를 하고 이걸 추적 60분에다가 방송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사가 아닌데 PD인데 그런데 검사인 것처럼 시장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검사 사칭한 것이다. 공무원을 사칭한 것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시장이 옆에 있다가 그것을 이제 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재명 그 당시 그 후보였겠죠. 이재명 후보는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 원이 나왔고 그런데 담당 PD는 벌금도 안 나오고 선고 유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신은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고 누명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증인이 이 선거법 관련된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 고소를 취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누명을 썼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이 증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김병량 시장의 김병량 시장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수행 비서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범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갖다 하니까 이 증언이 재판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었겠느냐. 만약에 이런 위증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증인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거를 아마 이 증인이 녹음을 갖다 했겠죠. 그 녹음을 갖다가 제출한 것 같고 본인도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PD와 관련된 그 고소를 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한 사실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증인이 나와서 이제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것과 네네. 재판에서 변호인이 이제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과 그 증언이
똑같은 무게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는 똑같은 무게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둘 것인지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담당 재판부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뭐 저도 거짓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그건 처벌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서를 갖다 하고 신성한 재판을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진실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거짓말을 처벌하는 경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판에서 선서하고 그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엔 처벌을 갖다 받는데 이러한 일이 지난번 재판에서 2018년 재판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조성호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좀 불거졌습니다. 이제 김 씨가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A 씨를 통해서 백현동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인섭 씨는 그 당시에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죠.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포착한 부분은 지금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그 측근인 A 씨가 거의 매일 면회를 김인섭 씨를 다녀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는 실제로 구속되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로비에 관련된 부분에 가담할 수는 없었지만 A 씨를 통해서 성남시에 관련된 로비를 진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면회를 가게 되면 이제 녹취가 됩니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당대표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로비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전에 당시 이제 선거에서 이 김인섭 씨와 측근 A 씨가 음지에서 굉장히 도와줬다. 이 선거를 굉장히 도와줬다. 그래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측근 A 씨를 통해서 백현동 관련 로비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특혜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종상향 4단계가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진 것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국토부가 이렇게 뭐 청와대든 국토부든 센 데에서 나한테 협박을 하지 않았으면은 해줄 수 없는 일을 했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다음에 그 결과로 그 시행사가 얼마를 벌었습니까? 3천억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 자체가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선거와의 대가 관계 여부잖아요. 그런데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했었고 김인섭 씨가 2015년 초에 그 시행사에 고문으로 영입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상식적으로는 그 대가 관계, 인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갖다가 했고 뭐 정진상 씨한테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김인섭 씨의 입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이제 대가 관계 여부를 밝히는 핵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새로운 부분들의 혐의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백현동 관련된 사건은 한 5월 정도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그 기간이라든지 사업 내용 구조 등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같이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위증교사 부분이 이제 저희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로 이제 불법이라는 게 이제 잡히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됩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전화해서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진실을 증언해 주십시오. 이 정도 전화를 했으면 그게 위증 교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위증 교사가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취록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하게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고
그 담당했던 그 김병량 전 시장의 그 수행 비서도 그렇게 지금 혐의를 갖다 인정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없었던 일을 밝힐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기로는 오히려 이 증언은 변호인이 당시에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증인은 오히려 당시 뭐 김병량 시장의 이제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인이 질문을 했건 뭐 다 그 피고인이 질문했건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위증죄로 이미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그렇죠. 거고 그렇게 위증을 한 것에 대한 원인을 누가 제공을 했느냐, 그렇게 위증을 하도록 누가 교사를 갖다가 했느냐, 그것이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녹취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 개편을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은 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기화하는 사법 리스크 속에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 교체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명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이 요구해온 이른바 이 대표 퇴진론을 탕평 인사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주말 오늘까지 통해서 어떠한 얘기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공개 회의는 없고 비공개로 매주 해왔던 우리 고위 당직자들 회의가 있죠. 이 대표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인사 상당수는 이선 후퇴가 유력합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과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미래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교체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 몫의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엔 비명계 재선인 송갑석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폭로와 숱한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김의겸 대변인도 교체 대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할 방침이어서 비명계와의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그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3주 연속 한일회담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또는 국회로 돌려보내며 제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31일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바로 다음 국무회의인 4월 4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그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쌀 소비가 줄면 공급도 줄어야 하는데 과잉분을 사들이는 건 반시장적인 재정 낭비라며 쌀을 수매한 만큼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그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서는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민생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한 장관의 거취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헌재 코드 인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펼칠 예정이고 민주당은 한 장관을 상대로 거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죠. 복당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당은 헌재가 황당한 논리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면죄부를 줬다며 그 바람에 민주당이 비겁한 꼼수를 자랑거리로 여긴다고 비난했습니다. 꼼수 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자, 이게 사실 일반인이 좀 들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법안이 유효하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 이론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독을 품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또 독을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 있는 절차를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서는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론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헌재조차 그 검수완박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을 했어요. 가결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 즉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변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 토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아예 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한 것은 결국 헌재 결정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좌우된 게 아니냐. 즉 재판관 구성도 5대4 정도로 돼 있는데 딱 그것에 맞는 결론이 나온 거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헌재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검수완박법안 관련해서는 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이해를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헌재 결정은요. 쇼트트랙 같은 겁니다. 쇼트트랙에서 좀 진로 방해가 좀 이런 부딪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부딪혔으니까 경기 무효로 해야 돼. 라면서 부딪힌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의 결정은 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하여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소추권이 검찰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헌재는 그렇지 않아.
검찰 니들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고 헌재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정치적인 판단이다. 뭐 헌재도 이제 이미 정치화됐다. 그리고 이제 5대4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또 의심을 품을 수 있죠.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결정을 했으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법치주의, 헌법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인정해야죠. 이런 거 가지고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절차적 흥결을 헌재가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절차적 흥결에 대해서 국회가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헌재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절차적 흥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에서 이런 자율성 부분까지는 조금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헌재가 결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당에서 계속 헌재의 결정을 흔드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쇼트트랙 예를 좀 드셨는데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만약에 선수가 부딪혀서 반칙이 된다면 만약 1등으로 들어와도 1등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딪힘 자체를 심판을 보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무효로 될 만큼 1등이 무효로 될 만큼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과 탄핵 관련해서 한 장관 과거 입장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괘씸죄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유행과 선율에 맞춰 탄핵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랫말이 입에서 맴돕니다. 기승전 한동훈 탄핵인 것입니까?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되긴 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추진하면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국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탄핵을 좀 추진할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 뭐 일반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뭐 사퇴 요구랑 달리 법적인 요건이 아주 엄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일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탄핵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정치 공세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한번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을 한다. 이 정치가 너무 가벼워지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치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이 불편함을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민주당 뭐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건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탄핵은 좀 정치적 공세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그런 건 주장할 수 있지만 당에서는 지금 현재 뭐 장관 자체를 탄핵을 한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당에서 그렇게 뭐 야당에서 탄핵을 공식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뢰 뭐 탄핵에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더 정치적인 것 같아요. 탄핵할 생각 없습니다. 해서도 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적은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한동훈 장관이 지뢰 입장문을 내고 당당히 임하겠다 합니까? 할 생각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께서도 좀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참전을 하셔가지고 이번 헌재 결정 자체를 탄핵의 어떤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또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태도들이 늘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재 결정 이후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의 입장과 이 복당 관련해서 민영배 의원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헌재 판결 끝났으니까 이제 복당하세요. 이러면 오히려 또 그거 봐.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죠. 이랬어요.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고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 약속을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복당 문제는 저는 뭐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당은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죠. 당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범계 의원은 뭐 당에서 복당하세요는 안 하고 있고 본인의 이제 당적 복귀 의사가 있을 때 존중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영배 의원은 오히려 자기는 뭐 복당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뭐 당에서 하자 그러면 뭐 하겠다. 이렇게 서로 뭐 좀 약간 미루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미루고 있는데 뭐 예. 속마음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 화면에 보면 박주민 의원은 복당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당시에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아까 아니라고는 했지만 위장 탈당인 거예요. 그것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과 지금 하는 얘기들 이렇게 보면 민주당 의원 일부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일관되게 나오는 흐름이 본인들의 과오나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인정해주고 그럴 수도 있었다 하고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타인의 이 타당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너무 많이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한다. 복당하면서 또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의 그 마음은 아마 상당히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탈당 의원의 복당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예전에 당시만 하더라도 뭐 탈당이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지금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 위장 탈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뭐 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민영배 의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나갔냐 안 나갔냐 그런 논박보다는 당시의 예. 상황에서 민영배 의원 개인 정치인으로서 판단했다고 봐요. 근데 그 눈에는 다른 사람 비판적인 눈에는 그게 자체가 좀 위장 탈당 아닌가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당의 문제는요. 당헌 당규상 탈당자는 1년이 지나야만 복당 심사를 받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은 지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영배 의원의 어떤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하는 것이고 지도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1년이 지나서 4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복당계를 제출을 해서 당의 심사를 받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의원이라고 해서 당원의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을 심사를 형평성을 뭐 따로 특별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면 돼요. 아직은 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4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위장인의 꼼수네 아니면 민영배 의원의 복당 자체가 결국 현재의 무슨 또 판결 자체를 뭐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공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도부가 판단했을 때 이게 복당에 이르지 못하는 자격이다 하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다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한창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 법안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당 여부를 지도부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뭐 당연히 받아들이겠네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예,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탈당으로 인해서 나온 후과가 결국은 헌재까지 넘어가는 과정, 검수완박 법안의 굉장히 억지스러운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얘기는 그 억지스러운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 아까 뭐 그때 가봐야 한다고 하셨지만은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겠죠. 여전히. 그래서 이 민영배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그 한 명의 복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 파급력은 꽤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죠. 강성 지지층들이 비이재명계를 향한 그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내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간질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미워도 그래도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견뎌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야 우리가 안에서 싸워가지고 의견 다르고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미운 사람 제압하면 뭐 할 겁니까? 더 큰 상대가 더 큰 압력을 행사해 올 텐데. 제가 아는 선량한 합리적인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욕하고 이런 협박하고 이런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명 대표가 체포안 표결 이후에 여러 차례 당내 공격 자제령을 내렸었는데 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이 대표의 말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사진까지도 조작한다면서 분노조차 아깝다. 자,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뭐 이 대표도 말리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라고 하죠. 예. 이제 팬덤 정치의 폐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팬덤 자체가요 조미료 같은 거죠. 입에는 착착 붙죠. 아, 이건 맛깔스럽고 이게 내 편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은데 건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겁니다.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다른 부분, 성도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 타협, 포용, 협치 이런 소통 부분이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제가. 예. 근데 팬덤은요 본인과 다르면 틀려요. 그냥. 당신은 적이야. 그리고 배타하고 적대심을 키우거든요. 그걸 통해서 팬덤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즐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좀 말하자면 좀 멀리해야 될 부분이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팬덤 강성 지지층에게 좀 자제. 어떤 뭐 조금 본인을 공격하거나 본인들이 생각에 좀 마땅치 않은 정치인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정말 민주당을 위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고 말은 하나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호소,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위하는 지지층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제발 그런 부분들 좀 멈췄으면 저도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층 문제를 두고는 이 비명계와 친명계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뭐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뭐 쌍욕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분열을 선동하는 일을 하는 걸 방치합니까? 맞서 싸워야죠.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 내가 선언해가지고 어느 순간 기자회견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절교야 이렇게 할 것인지, 정당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수아비 떼기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부대변인께서는 약간의 이제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친명계에서는 뭐 결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결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를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주장을 안 받아주면 되는 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 극렬 지지층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발언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의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시점상으로 보면은 너무 늦었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 이 극렬 지지층,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지원을 받은 측면이 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민주당에서의 극렬 지지층 문제는 다만 비단 이재명 대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절에 이런 극렬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양념과 같다고 하신 말씀, 거기에서부터 연원한 어떤 문화적 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내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주요 당직 개편 교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번 주 이르면 뭐 오늘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그 관심이 몰렸던 조정식 사무총장. 이분은 뭐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임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제 사무총장 외에 대폭적인 인적 쇄신 부분들이 단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외라는 거는 조정식 사무총장은 바뀌지 않고 유임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뭐 분위기가 뭐 높고요. 예. 근데 일단은 말하자면은 인적 쇄신을 주장했던 측에서는 아마 조금 뭐 맞득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마음에 충족은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공천 문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체가 친명계 위주로 공천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무 주변에 친명계만 있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따지면 실질적 권한은 사무총장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래도 사무총장 외에 뭐 여러 사람들을 말하자면 위원장들, 전략위원장, 뭐 대변인단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교체 의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인적 쇄신을 상쇄시키고 지금 주장하는 비명계 측의 의원들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보듬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대변인께서는 뭐 상대당 이야기라서 좀 언급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를 이제 무게를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비명계에서 당직 개편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 컸을 텐데 이렇게 사무총장의 자리에 그 위중함을 놓고 봤을 때 사무총장이 바뀌지 않고 유임된다는 것은 이게 뭐 무늬만 당직 개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자리 하나도 안 바꾸고 사무총장 자리 하나만 딱 바꿔도 민주당의 내부는 상당 부분 가라앉을 텐데 그 길을 걷지 않으시니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은 더 이어지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0분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르면 오늘 당직 개편이 발표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만이산 산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불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산불이 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불길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네, 저는 지금 만이산 인근 소방지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붉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100%로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산림 22만 제곱미터 이상이 산불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진화대 등 소방대원 907명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갔는데 밤사이 최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한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산 주변에 암석이 많아 소방대원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밤사이 마을 주민 8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고 건물 한 동과 비닐하우스 한 동이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지정보물을 보유한 사찰인 정수사에는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기 시작한 6시 30분부터 진화 헬기를 다시 투입해 잔불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가용 헬기를 모두 동원할 계획인데 불길은 오늘 오전 중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최대 초속 5m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있어 소방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만이산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전남 구례군 화엄사의 아침 풍경인데요. 각황전 옆에 홍매화가 활짝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였죠.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곳곳에서 꽃이 만개했습니다. 봄이 피어난 모습들 함께 오시죠. 이른 아침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을 무렵 스님이 쌀이빗자루로 비지를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검붉은 빛깔 때문에 흑매화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 매화는 꽃이 피는 이맘때쯤 전국에서 사진가들이 찾아옵니다. 9m 높이의 홍매화는 조선 숙종 때 화엄사를 중건하면서 기념으로 심어졌는데요. 이후로 300여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3월 중순이면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네, 긴 겨울을 보낸 지리산 자락에 봄의 도착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예년보다 2주나 빠르다고 합니다. 어제 벚꽃이 활짝 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풍경입니다. 벚꽃을 보려는 상춘객들로 하루 종일 인파가 붐볐습니다. 현재 80% 정도 개화했고 여의도 윤중로 벚꽃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근했던 날씨 덕분에 벚꽃 개화도 빨라졌는데요. 올해는 서울에서 벚꽃 개화일을 관측한 이후에 역대 2번째로 빠르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순간은 늘 짧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조금 일찍 찾아온 봄 풍경들 사라지기 전에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경기와 강원, 충북과 전북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3월 하순에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현재 기온 서울 3.7도, 파주 영하 0.4도, 철원은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그래도 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16도, 부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도 깨끗하고요. 맑은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쑥쑥 올라서 주 후반에는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